네, 유튜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300회 기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세 분 자리 못 드시고 계속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우리 리허설 했죠. 생방송 했죠. 이거 유튜브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불렀더니만 뽕은 빼는 것 같은데 저를. 이거 뭐 초과 수당 있어요? 이거 저도 건의해볼게요. 그런데 진짜 믿고 보는 세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분들에게만 이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어서 참 기대가 되고 지금 실시간으로 15,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유튜브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300회 특집답고요. 지금부터 약 30분가량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벤트로도 이벤트 고지 드렸었죠. 실시간 댓글로 라이브에 참여해주시는 시청자 가운데 저희가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궁금하신 점 이 세 분께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들이 많죠? 네, 댓글 보니까요. 네. 일단 뭐 워낙 많은 분들이 300회 축하드려요. 이런 이 댓글이 진짜 많고요. 유익한 방송 감사드려요. 이런 내용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도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뭐 세계는 지금 반드시 없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요. 자, 기대하신 분도 계신데요.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였냐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이런 건 처음 해봐서 생방송 많이 해봤지만 이런 라이브는 또 처음인데 오늘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지금 박종훈 기자님 왼편에 보드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숫자만큼 이동해서 해당 칸에 적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주사위 굴려주세요. 야, 이게 지금 뭐죠? 이 나온 거죠. 이. 이 어렸을 때 하던 보드 게임이 딱 생각이 나는데 두 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타트가 여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두 칸을 가면 하나, 둘, 반도체. 반도체군요. 묵직하네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반도체에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반도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진짜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진짜 이거 꼭 그럼 네. 진짜 여쭤볼게요. 맞아요. 자기 제일 자신 있는 거 뽑은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 주최 측에 농간 뭐 이런 건가요? 네. 운이 좋아서. 근데 문제는 농간 이런 거 절대 없고요. 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각국별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은 지금 반도체 이 질문을 먼저 윤수영 아나운서한테 하고 싶은데요. 저한테요. 네, 갑자기 제가 왜 무거워졌죠. 저한테요? 네. 자, 반도체가 없는 대한민국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뭐 진짜. 먹고 사나요? 그렇죠. 반도체 없으면 진짜 뭐 먹고 사나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상황이 진짜 녹록치 않은 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하면서 지금 한판 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미국 진영에 간다는 것은 지금 뭐 공공연한 상황이잖아요. 그래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이 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다 보니 다양한 뭐 반도체 관련 뭐 중간재나 이런 수입품들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줄였냐? 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아이고, 뭐 기자재나 이런 걱정이에요. 것들을 수출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네. 반도체 수출도 물론 또 타격을 받았죠. 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미국하고 뭔가를 더 만들어가야 중국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잔뜩 기대했던 게 뭐냐? 바로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야, 이게 중국에서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대신 뭐 미국하고 뭐 좀 협력도 잘하고 지원법을 통해서 돈도 좀 받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을 다 한꺼번에 그냥 박살낼 만큼 정말 네. 충격적인 방식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 황당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한테는 정말 불리한데 그중에서 제가 정말 불리하다 3개를 꼽아봤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시설 접근권. 시설 접근권. 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보조금을 청구하고 받았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언제든 우리나라 이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생산시설 이걸 구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반도체라는 게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만 엿봐도 이게 정말 기술 자체가 새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자,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그냥 일단 중요한 거 3가지만 바로바로 꼽자면 두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
지원금 줬다 뺐겠다 이런 말인데 맞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원금 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을 뭐 얼마큼 네.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초과 이익을 낸다. 그러면 이 줬다가 75%까지 뺏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예요? 자본주의 시장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든가 네. 이게 좀 황당하니까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다가 중국에 10년 동안 이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아니 중국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미 중국에다가 50조 원 정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반도체 설비는 이게 아파트하고 달라요. 한번 지어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산 설비를 네.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후화된 장비가 되고 옛날 반도체 만드니까 이 반도체 설비가 조금 있으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장비가 되거든요. 네네. 자, 이런 조항도 제가 지금 막 나열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나열하려고 그러면 진짜 몇십 분 할 정도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건 뭐 중국한테서 대체되겠다는 그런 중국이 우리를 막 따라오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도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한테 독소 조항이 너무 많네? 라는 상황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역시 전문가시니까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요. 네. 정치학자지만 좀 반도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미중 패권 갈등의 초미의 아젠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사다리를 걷어차는 게 이 반도체다. 이 반도체를 걷어차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걷어찬다. 이 사다리를 걷어차서 중국이 더 이상 부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네. 우리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같은 진영을 한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중국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은 했는데 미국은 중국만 걷어차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는 맞아요. 자기들의 반도체 능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 걱정이 그대로 우리가 사실이 됐어요. 이 발표하는 상무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미국을 세계 유일의 반도체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유일의. 이거는 역시 우리가 다 우리를 하겠다. 이용해가지고 미국이 다 하겠다라는 발표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참 신사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 민주주의. 뒤통수예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배터리를 뒤통수 맞았는데 이게 두 번째 뒤통수다. 그러네요. 근데 이건 뭐 사실 미국의 고민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적 쇠퇴를 필라델피아, 켄싱턴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제조업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의 4년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미국을 다시금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결국 무너진 중산층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이냐의 고민인데 중산층이 살아야 미국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끌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는 이른바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도 당분간 미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국의 그런 그 어떤 산업을 경쟁력을 갖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칩 액트라고 불리는 반도체법이 나왔죠. 네. 그런 것이 이제 배경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뭐 여전히 좀 우려가 됩니다. 분명히 독소 조항들이 있고 특히 가이드라인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문제가 심각한데요. 근데 아직은 실행력이 나오질 않았고 제가 이야기한 우리 정부가 특히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반도체 핵심 국가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건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어젠다 2개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의 업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조만간에 재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발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갖고 끌고 간다면 큰 틀에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는 좀 우려가 되죠. 저는 박홍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미국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할 이유 또는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인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정말 애국적인 조치를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지금 가장 치명적인 게 WTO를 이 미국이 중국을 가입을 허용해 준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가장 큰 문제가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여기에 완전히 제조업 설비가 텅텅 비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조치를 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반도체 지원법이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우리나라하고 타이완이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사실 타이완만 여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 설비를 갖고 있는 게 다른 나라가 좀 제대로 된 게 있느냐? 일본만 해도 벌써 우리하고는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우리는 뭐 지금 뭐 3나노, 2나노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나노가 작을수록 훨씬 더 첨단 반도체 기술이잖아요. 일본은 40나노 수준이니까. 아, 너무 격차가 크네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유럽도 아직도 한심한 수준이고 결국은 네. 이 법안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우리 한국하고 타이완인데 자, 타이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도체 지원법이 나왔을 때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대로 가면 TSMC 일자리 4만 개가 파괴된다. 이거 전부 다 미국한테만 퍼주는 거고 우리는 다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우리는 반도체 지원법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이게 좋은 법안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사실은 우리한테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생태계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그렇죠. 바이든 그러네요. 대통령은 저는 충분히 미국에서 잘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왔을 때 사실은 미국이 그런 법안을 내놓는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야말로 그 법안이 나온 다음에 우리 전기차나 특히 앞으로 배터리 산업에 타격을 엄청 받았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것까지 다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고가 돼 있었다고요? 네,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는지 이걸 먼저 정부가 입수를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기업 차원에서 도대체 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부 대 정부 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IRA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선례가 있었는데도 전혀 준비가 없었고 자,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간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저는 일본이라고 보는데요. 일본. 자, 일본은요. 계속 나오네요. 네, 왜 일본이 정말 대단하냐면 일본은 이 미국의 온갖 방법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직접 하거나 이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로비스트 아주 유명한 로비스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이 미리 알아내는 것 넘어서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입법부나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일본 정도의 어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일리 있는 어느 정도 말씀이십니다. 윤곽이 네. 드러나기 전에 미리 손을 썼으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네. 벌써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제 활자화까지 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굉장히 제한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IRA라는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일본은 로비력이 있다면 우리는 지렛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미래 동력의 BBC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 배터리 그리고 칩 반도체인데 이 세 개를 세계적 경쟁력으로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해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나라. 아까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에 칩, 반도체입니다. 네. 그랬으면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받아낼 조건을 미리 하고 딜을 했어야 되는데 협상을 했어야 했다. 우리가 한미동맹, 경제동맹을 전체적인 것만 얘기했지 디테일에서 뽑아내지 못했다는 게 네.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이미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원래보다는 훨씬 더 줄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겠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타이밍을 약간 놓쳤다라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데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양자로 1대1로 한다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저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뭐 미국이 일종의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가치를 규합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흔히 말하는 요즘 영어로 like minded 동료 국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너희 이렇게 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
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해야 네. 사실은 힘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걸로 다 나갈 뻔했는데. 어머나, 이걸로 밤새 토론해도 입안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댓글들을 보니까 막 미국 나쁘다, 못 믿겠다, 날강도 이런 반응들도 있고. 좀 그러네요.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안 그래도 반도체법이 참 궁금했는데 오늘 유익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다들 야근하세요. 이런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도움이 된다니 참 저희도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사위도 함께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보여주세요. 이거 어렸을 때도 게임판 같아요. 이게 5죠, 5. 맞습니까? 네, 5번입니다. 네, 5.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서 다섯 번더 반도체에서 간 가셔야 거죠? 돼요.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방송. 첫 방송이네요? 첫 방송.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아니, 지금 사실 세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으신데 어떻게 참으셨을까? 저희가 너무 정말 생방 시간에 너무 많이 이렇게 갇혀서 세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인데 이 첫 방송 처음 출연하셨던 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2019년 5월 18일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작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머리 좋으셔서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2019년 5월 18일 그 당시에 녹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화. 생방송으로 넘어와서는 제가 고정은 아닙니다만 많이 나왔는데 생방송을 우리 이 프로 말고도 다른 프로에서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프로의 생방송이 어렵습니다. 특파원 세계 보면.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딱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 꽤 많이 나왔습니다만 매번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빨리라는 편말이 딱 올라옵니다. 거의 안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엄청 큰 글씨로, 네, 큰 글씨로 빨리. 늘 드세요. 근데 이게 빨리라는 게 나오면은 알고 있던 말도 말이 막 꼬여요. 그렇죠. 꼬여갖고. 안 그래도 멘트도 많은데 솔직히 맞습니다. 전달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또 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적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들이 더 꼬이는데 사실은 제가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 특집호 연초에 했을 때 1월 1일. 그때 제가 우리 교수님이랑 또 외대 강준영 교수님 나오시는 거 보고 제가 약간 작가분들이랑 배신감을 느꼈는요. 배신감이요? 왜냐하면은 오늘 뭔가 폭로 저한테는 방송인가요? 이거를 다 있는 그대로 대본을 그대로 해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그때 봤더니 교수님 그거에 안 따라서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강준영 교수님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너무 열심히 이걸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기만 살라고 지금. 오늘 사실 이건 일리 있는 말씀인 게 사실 박원곤 교수님은 진짜 대본으로 완벽하게 정말 한치 오차 없이 해주시는 스타일이세요, 진짜. 그래서 사실 진행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돼서 너무 좋기는 한데 또 이제 교수님, 네. 늘 애드립이 이제 많이 재밌는 얘기 즉석에서 잘해주시죠. 사실 아까 저기 생방송 때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확 줄였거든요. 왜냐하면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줄이셔서 아쉬우셔서. 또 빨리 소리 나올까 봐 그랬는데 정말 저는 이 방송이 저를 출세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잠깐씩 출세했죠. 교수님 오셔서. 자랑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리고 제가 수업 때나 강연 때 귀한 영상 자료가 이렇게 잘 구비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강연자로서 교수로서 기억이 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전에 세계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잠시 하다가 제가 맞아요. 막차를 전신 탔는데 프로. 네. 프로그램 폐지됐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는 게스트였는데 네. 고정으로 와달라 해서 제가 5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요거 한 말씀은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저기요, 했는데요. 박원건 교수님 네. 한이 맺히셨군요. 아니 일단 제가 정말 제가 출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저는 KBS가 이런 프로그램 해야 돼. 왜냐면 뒤늦게. 우리가 아시잖아요. 늘 특파원들이 그 대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한겨울 같은 경우에도 추운 데서 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위성을 통해서 다 맞습니다. 연결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네. KBS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토요일 날 야근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네. 불구하고 이 프로에서 저한테 섭외가 오면 꼭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믿고 보는 두 분. 그리고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두 분이 워낙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근데 첫 방송하니까 저는 딱 먼저 네. 생각하는 게 사실은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이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네, 이제 네. 첫 방송이 저는 정말 아직도 인상이 깊은데 세계인이 워낙 강력했어요. 오래 하진 않았지만 네. 강력했었어요. 네. 워낙 정말 특이한 프로그램을 출범을 했잖아요. 제가 3회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3회 어떻게 때. 시작을 했느냐? 원래는 3회 때 출연하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저 말고 다른 기자분이. 근데 그분이 펑크를 그러셨구나. 냈다는 겁니다. 막 급하게 뛰어다니시는 CP님이 네, 저를 네. 보시더니 네. 혹시 출연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자신 없다고. 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CP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걱정 말고 박 기자. 잘못하면 저 커트해서 다 잘라버릴 거예요. 편집해버릴게. 걱정하지 말고 녹화니까 출연해. 그때만 해도 녹다 했거든요. 녹방이니까. 그래서 그게 첫 방송이었는데 야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 이게 9년 차거든요. 보석을 건졌네요. 보석을 건졌네. 역시 방송은 항상 우연으로 시작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첫 방송 보면서 네. 야 옛날 생각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CP님의 말이 마음에 박혀 있다는 거 잊혀지지 네, 않는다는 편집하면 점. 돼. 네. 우리 유수영 아나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지? 왜첫 방송 첫 방송 MC 욕심까지 하죠. 지금 MC 욕심까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고 왜냐면은 이게 생방송이죠. 그리고 원 MC입니다. 오늘 특집도 그랬지만 혼자서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둘이 하는 거랑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게 다른데 낯설더라고요. 아이템도 국제뉴스를 지금처럼 열심히 챙겨보지는 못했었고 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하고 있고 다만 이 프로에 정말 제가 특이한 점을 하나 폭로해도 된다면은 대본이요. 수시로 바뀌어요. 아니요.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 생방송 대본은 이렇게 좀 빈칸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너무나 빡빡하게 오고 시간 조절용이라는 질문이 따로 있어요. 보통 다른 프로에서는 그것은 시간이 넘쳐서 1, 2분이 더 끌어주세요 할 때 나오는 그런 예비용인데 여기는 시간 조절용을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빼는 용으로 넣어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팀이 제가 정말 여기 와서 시간 조절령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시간. 그러니까 그분을 연결시키면 이분이 제일 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시간 조절용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있으셨나요? 네, 있습니다. 딱 챙겨 가셨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첫 방송 얘기도 나눠봤고요. 댓글을 한번 좀 볼게요. 크크크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녹방 100분 갑시다. 이제 세계인 얘기해 주셔서 또 그 당시 좋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도 같고요. 정말 많은 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셔서 게시판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좀 어떤 글들이 눈에 띄세요? 아니 좀 실시간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빨리 그러려고 네. 그랬는데 야 이걸 멈춰야지만 볼 수 있네. 야 진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주사위 재밌다 이 부분이 저는 눈에 하나 떠올랐어요. 윤수영 아나운서 칭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감사해요. 제 입으로 읽을 수는 없고 아닙니다. 정말 지금 얼마나 이 프로그램을 애정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늘 애청하시는지 오늘 저희가 또 이 실시간 댓글 보면서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사위를 한 번 정도 더 굴려볼까요? 한 번 더 굴려볼까요?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네, 3이죠? 3. 자, 아까 우리 첫 방송이었으니까 하나, 둘, 셋. 미중관계. 미중관계. 네, 두 분이 밤 새자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 제 진행자인 저에게 이 질문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어떠냐. 근데 저는 두 분들만큼 잘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은데요. 네. 저는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다. 승부가 나지 않는다. 향후 30년간에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지도 못하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중국은 다시 친해지기도 힘들다.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뭘까요? 미국과 몰라요. 중국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소모전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계속 이게 싸운다. 250년까지 간다고도 얘기합니다. 250년? 250년 저는 좀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250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정도로 오래 갈 것은 분명하다. 네, 네. 오늘 밤 새겠네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박원근 글쎄, 교수님. 뭐 저도 네. 우리 김정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뭐 100년 전쟁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우려가 되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한테는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움이 커진다라는 거죠. 당장 북한의 핵 문제, 뭐 7차 핵실험 얘기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일종의 공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야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협력이 되는데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한반도의 상황은 어렵다. 아까 우리 박 기자님 얘기 나온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도 결국 미중 갈등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의 가장 핵심 변수는 미국과 중국이 공히 각각이 갖고 있는 내부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 계속 얘기하는 이 내부적인 민주주의의 기능 이상이라든지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인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그나마 미국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중국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00년을 본다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과연 이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진화하고 가느냐라는 게 핵심이고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미국과 중국이 공진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 co-evolution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이 도대체 뭘 갖고 싸울 것이냐 이게 제일 저한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첫 번째 전쟁은 저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해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오히려 재미를 중국한테 못 봤다. 더 유리한 측면도 있었는데 두 번째 전쟁부터가 기술 전쟁.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좀 미국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갔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전쟁만 해도 사실은 중국한테 여러 가지 틈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이 펼쳐질 것이냐? 저는 점점 더 심화되면서 3단계 전쟁은 금융 전쟁, 통화 전쟁, 화폐 전쟁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군사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군사적 충돌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정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타이완 문제까지 가는 진짜 그런 걱정돼요. 진짜 걱정되는 군사 전쟁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군사 전쟁을 걱정하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경제가 전공이다 보니 네네. 저는 사실은 통화 전쟁만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1단계, 2단계 무기를 써도 지금까지 중국을 쉽게 굴복을 시키지 못했지만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경제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과연 무엇으로 일본을 굴복시켰는가 잘 생각해 보면 플라자 합의 다 기억하시고 그때도 달러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통화의 힘으로 굴복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는 무기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는 달러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러. 이제 앞으로 달러를 무기로 쓰기 시작할 건데 이 과정에서 저는 중국이 지금 약점이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부실과 그리고 또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 처음으로 혼란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부동산에서 시작하면서 문제는 중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취약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 네. 근데 문제점은 이게 어떻게 미국이 이 중국을 공격하냐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까지 다 하려는 게 보죠, 아니라 10시간까지. 자, 이렇게 여기서 하실 얘기들이 많으시다니. 네, 정리를 하자면 짧게만 정리하자면 문제점은 뭐냐면 통화 전쟁을 썼을 때 그 칼날의 끝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한국이 있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공을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10시간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걸 사실 미국의 고위 정책 결정자한테 제가 도발적으로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유리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떼어내야 좋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여러 가지 국내 문제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 있었고 그런 예, 면 맞아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와 실제로 제조업 강국인 중국은 합쳐놓으면 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오랜 제재나 외부적으로 고립돼서 살아온 거예요.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 정도는 아니지만 견디는 데는 세계 최강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가 어려워도 이들은 버틸 수 버틴다.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예전같이 미국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를 다 구비하고 우리 편에 들어오게 하면 이걸 다 그냥 무상으로 줄 거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물을 마련해 놓긴 했는데 들어와서 그만큼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라.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동맹국과 우호국의 일종의 지분 나누기, 뭐 좋게 표현해서는 그렇고 좀 거칠 표현하게 쓴다면은 동맹 줄 세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이 옛날만큼의 힘이 없겠고 상대적 쇠퇴를 경험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맹국과 우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럼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미중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겠죠.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앞으로 10년, 뭐 100년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안별로 계속 대응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큰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제일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설사 이것으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은 이 길로 간다라는 것을 미국과 중국한테 보여줄 때 우리의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슈퍼챗을 여기 막 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돈을 이도저히 슈퍼챗 10,000원하고 5,000원. 제가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제작진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진행을 하려면 우리 고생한 이 작가들 커피라도 한잔 사 마시라고. 그러네. 네, 안에서 다 듣고 계실 거예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자리 더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들도 있고 정말 재미있어요. 제발 휴방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리얼하게 재밌어요 등등. 저는 이 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300회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미중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저 사실 오늘 저희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양안 관계, 타이완. 우리가 너무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말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하네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사실. 그래요? 예. 진짜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금 주셨는데요. 위험하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오는 걸 봐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그야말로 이게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위험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이 섣불리 갈 수 없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2027년 프레임을 사용하거든요. 뭐냐면 인민해방군 100주년이 되고 실제로 이제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서 대만 통일을 이룬 지도자가 된다는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2017년까지 침공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도 묶고 일본의 군사력을 27년까지 지금 2배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전쟁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프레임 자체가 전체의 군비 경쟁과 위기로 몰아가는 이 자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든 문제다. 네. 저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군비 경쟁은 심각하죠.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국방 예산이 8,4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액수고. 그리고 중국은 좀 이걸 우리 잘 봐야 되는데 한 3,50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미국이 8,400을 전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훨씬 많은 분량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온전히 갖고 중국 견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2배로 늘린다. 이게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만약 2배로 나누면 1,000억 정도 되는 거고 우리가 500 그 정도 되니까 엄청난 액수가 이 지역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데 고민이 든다라고 생각이 되고 타이완 문제는 저는 아주 큰 하나의 전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대만이 타이완이 독립을 선포해야겠죠. 그것이 있어야 그래도 시진핑도 뭔가의 명분이 있는 거고 만약에 명분이 없더라도 만약 타이완이 독립을 선포하면 시진핑도 별로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고 할 수 없는 충돌의 가능성.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늘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 않은 데서의 뭔가 불신과 오인과 오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군비 경쟁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2027년 얘기 들으시고 4년 남았네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아니, 꼭 난다는 얘기 아니니까.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에 따르면 이제 4년이 남았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분의 통찰력에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있고
경제 한방 잘 보고 있어요. 라는 홍보되네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 제가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두 분, 세 분 모두 국제 시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책 추천해 주세요라는 글들을 제가 몇 개 봤어요. 그래서 한 권씩만 제 길지 책을 않게.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국제 시사를 뭐 저도 따라가는데요. 일단은 신문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신문을 좀 보고 그리고 특히 국제면에 나온 것들을 보고 그 다음 단계에 할 거는 거기에 만약 관심 있는 기사가 나왔다면 해당 국가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해당 국가의 언어들을 다 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안 되면 영어를 우리가 하는 영어로 해당 국가가 영어로 나온 기사들은 다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제 사례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한 지가 꽤 오래돼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 동북아의 핵심 국가들이 거의 매일 단위로 어떤 그 새로운 뭐 보고서가 나왔던지 새로운 정책이 나왔던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공부는 호기심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에 궁금해서 그걸 타고 들어가서 계속 보는 일종의 낚시, 스스로 낚시를 걸면서 계속 찾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좀 약간 정리 제가 어떻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쫄지 마 대한민국. 왜냐하면 지금 멋있네요.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 지금 약간 자꾸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없으면 패권 전쟁에 두 나라 다 되게 힘들어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할 때 제가 칼끝이라 그래서 나쁜 뜻도 있지만 또 좋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예리한 칼이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자산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로 이용하고 그걸 외교에 활용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사우디라든가 인도 같은 나라들이 묘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국익을 계속해서 증진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묘한 줄타기와 그 속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우디가 친미 노선을 버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석유란 자원도 결국은 언젠가 고갈되고 저 문제 있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석유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죠. 자, 반도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레버리지로 어쨌든 두 나라가 다 탐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폄하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국제 무대도 우리를 별 볼 일 없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자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제대로 국제 무대에서 활용한다면 이게 진짜 강력한 보석이 되고 진짜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외교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쫄지 마.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쫄지 마 명언이네요. 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죠. 등등 많은 분들 공감하시면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300회를 맞아서 이렇게 정말 특별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언젠가 또 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301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